2021년은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 시장이 핫하게 달아올랐던 한 해인데요. 그럼 2022년에는 어떤 부동산 정책들이 변화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차주 단위 DSR2에서 3단계가 본격 시행되고 대출 분할 상환 유도 등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또한 신규 및 갱신 계약 임차인의 지원 강화 방안이나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도 마련돼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청약과 세금 부문의 변화가 많았던 올해와 달리 대선과 지방선거 등 큰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내년 이민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팩트입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부동산 정책,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원 입주권 취득 대상 및 대체주택 정비사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가됩니다. 시행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정비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세 번째, 고가의 상가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모두 주택으로 인정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으나 2022년부터는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의 상가주택 처분 시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 부분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단 12억 이하의 상가주택은 종전대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네 번째, 주택의 부수토지와 관련된 범위를 조정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정할 때와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마지막으로 주택 중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판정할 때에는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기존의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하던 것을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합니다. 이 배율을 초과한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동거주택 상속을 위한 공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인 6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종전에는 직계비속에 한정됐으나 2022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여섯 번째,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기간을 연장합니다. 기존의 일반 상속세부는 최대 연부연납 기간이 5년까지만 허용됐으나 2022년 이후 상속분부터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상속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곱 번째, 오피스텔의 시가 표준액과 관련된 기준을 정비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기존에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같은 시가 표준액 결정 기준을 적용했으나 2022년부터는 오피스텔을 별도로 분리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가격 기준액에 오피스텔의 용도별 층별 지수, 규모 형태 특수한 부대 설비 등의 유무 등의 사항을 적용합니다. 여덟 번째, 허가받지 않은 주거용 건물 및 미등재 물건의 과세 기준을 강화합니다. 건축물에서 허가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에 딸린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간주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다를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9번째,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빈집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빈집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장 군수 등은 5년마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과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 혹은 시장 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의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보다 효과적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회사가 지자체장에게 보증 가입 해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여부 파악이나 관리에 활용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한도를 부과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11번째,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등록과 관리를 강화합니다. 내년 1월 15일부터는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신고서와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과 함께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외국인이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도록 적합한 체류 자격을 갖췄는지를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12번째,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상향 건축 등의 규제를 완화해 다수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받습니다. 허용되는 용적률은 최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로 늘어난 용적률의 20%에서 50%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기부 체납해야 합니다. 13번째, 차주 단위 DSR 2단계 시행 등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 관행을 확립합니다.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즉 은행권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됩니다. 6월까지는 총 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 지역 내 6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 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평균 DSR 기준을 종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며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됩니다. 한편 DSR 계산 시 적용하는 대출 만기가 종전에는 최대 만기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평균 만기를 적용합니다. 신용대출은 DSR 산정 시 7년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5년이 적용되고 10년이 적용되던 비주택담보대출은 8년으로 단축됩니다. DSR 계산 시 대출 만기가 단축되면 동일한 대출 환경에서도 대출가능 금액이 감소합니다. 14번째, 대출 분할 상환 유도 등 가계부채의 질적인 건전성을 제고합니다.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합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는 2021년 실적을 확인한 후 2022년 초에 최종 설정될 예정이고 2022년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는 80%입니다. 전세대출 분할 상환 우수 금융사의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등 전세대출 분할 상환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계부채 질적 건전성을 향상시킵니다. 15번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지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변경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 공급 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대표적인 규제 지역으로 그 중요도를 고려해 지정 요건을 내년 2월 11일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됩니다. 16번째, 상생임대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합니다. 상생임대인이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한시적 특례라 올해 12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에 신규 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자 보유주택이 임대 개시 시점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생임대인은 신규 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의미하며 직전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된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나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제외됩니다. 17번째,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및 공공기숙사를 신설합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나 민간임대 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새로 건축되는 일반 기숙사 및 공동기숙사는 기숙사 개인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고 추락방 진앙간 설치나 층간 소음 방지 등을 위한 건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이고 1실당 1에서 3인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1인 개인 공간은 10제곱미터 이상이며 1인당 개인 공간과 공유 공간의 합은 최저 주거 기준인 14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합니다. 또한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한 세부 기준이 마련됩니다. 18번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 이용을 위한 편의성을 향상합니다. 주택금융 이용자와 그 배우자 등에 대해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 이력 등 자격 요건이나 재산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각종 서류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정보 시스템을 연계 사용함으로써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19번째,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이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 의무 최대 5년 및 전매 제한 최대 10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시행자와 민간 참여자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과 수익 배분 기준 등은 공공시행자와 민간 참여자가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협약에 대해 지정권자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 등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협약에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한 민간 참여자의 이익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과 문화 및 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사업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부동산 관련 정책이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하반기 시행 예정인 정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번째, 차주 단위 DSR 3단계를 시행합니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만 초과해도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21번째, 상호금융권 비조합원 대출 관리를 위한 예대율을 정비합니다. 상호금융권의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대출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예대율이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잔액에 대해 빌려준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예대율을 80에서 10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예대율 산정할 때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대출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22번째, 집주인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임대차 정보 조회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신청하면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교부합니다. 23번째,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및 무이자 대출을 연내에 시행합니다. 2022년 상반기 중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때 월세 지원을 받아도 자기가 부담해야 할 월세가 남아있는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1% 수준으로 대출을 지원해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예정입니다. 24번째,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합니다.
사물정보통신융합 기술의 발전 및 홈네트워크 설치 이용 증가에 따라 홈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 예방과 네트워크망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한 후에는 설비의 유지와 관리 매뉴얼을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공해야 하며 홈네트워크 장비는 보안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과 인증 및 접근 통제, 그리고 전송 데이터 보안 등 총 5가지의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피해는 제 채널에 있는 대한민국이 탈탈 털렸다 편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에는 정말 많은 부동산 정책이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잘 숙지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팩트가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